자, 지금 미국과 중국, 흔히 G2라고 부르는 이 두 강대국이, 초강대국이 경제가 내리막으로 가고 있다는 공포가 한국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준은 제롬 파월 의장이 올해의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해서 중립으로 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긴축한다면 시중에 있는 통화를 이렇게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이렇게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 통화를 긴축해서 중립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속도나 횟수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월 의장은 미국 연준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인내심을 가질 거다. 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언급을 했어요. 자, 미국의 트럼프는 지금 금리를 올리지 마라 하고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었죠. 경제의 데미지가 크다. 그렇지만 미국의 연준이나 파월 의장은 그러지 않다. 지금 이 부분을 자꾸 올리지 않고 놔뒀을 때는 나중에 감당이 불가능할 수 있다. 올려야 된다. 이랬는데, 자, 이제는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너무나 이렇게 둔화되고 추락하는 속도가 뚜렷해지면서 이제 연준이 고집을 꺾고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정책은 사정에 정해진 결론이 없다.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연준이 갑자기 이렇게 종전 방침을 바꾸었느냐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크게 우려를 해왔어요. 연초부터 중국 경제에서 빨간불이 계속해지는 차이나 리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서 연준까지 금리 인상을 급속도로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 경제도 중국 경제처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고가 됐을 거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집스럽고 독립적인, 트럼프가 자른다고 해도 그거 올리겠다 하던 파월 의장이 그래도 경제 상황을 보면서 자기 고집을 꺾었어요. 미국의 연준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는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출범 이후에 경제 환경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지금 탄력적으로 자신들의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자기 고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자, 한국으로서는 어쨌든 미국과 중국 경제가 이런 정도로 연준이 금리 정책을 바꿀 정도로 위기라면 한국 경제는 초대형 악재일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의 우리 수출이 25%, 그런데 이게 홍콩부터 마카오, 싱가포르 등 범중화권까지 따지면 2~3%는 될 거라 봅니다. 미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줄었어요.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줄어 있다. 어쨌든 중국이 25%로 1위고 미국이 12%로 2인데 이 두 수출 대상국의 경제가 이렇게 변수가 생기면서 내리막으로 가고 있다면 국내에 이런 수출로 먹고 사는 대기업들이 지금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영업이익 예상치를 올해 14%나 낮췄다는 겁니다. 자, 올해 들어서 벌써 3일날 중국발 애플 쇼크가 글로벌 증시를 때렸고, 그래서 미국의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도 다 빠졌고 일본 증시도 빠졌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이 투자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1분기 매출이 기존 전망치인 900억 달러보다 낮은 840억 달러가 될 거다면서 매출이 줄어들게 된 원인이 중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애플 제품이 안 팔린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애플 주가가 하루에 10포인트나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 부진이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갖다가 세계 경제에 알렸지요. 자, 중국은 지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0%가량 성장을 해왔고, 자, 이런 중국의 성장이 미국과는 서로 윈윈인 것처럼 보였는데, 요 근래에 이제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부터 두 나라에 지금 서로 책임론이 있었죠.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서 미국에 물건을 팔아먹고, 그래서 버린 돈을 가지고 또 미국의 국채를 사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얽혀서 망해간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뭐 서로 네 책임 내 책임이라고 또 할 것 없이 두 나라 동시 성장률이 뚜렷이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시진핑과 트럼프 같은 두 똘끼가 충만한 이 최고 통치자가 서로 자존심을 걸고 미중 무역 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지금 사태가 생겼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28년 만에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미국도 올해 성장률을 계속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작년의 성장을 6.6%, 미국은 2.9%로 잡았는데, 앞으로 5년 뒤인 23년에 미국의 성장률은 1.4%, 중국은 5.6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뻥이죠. 이것보다 훨씬 급변하게 추락하겠지요. 어쨌거나 중국에서 투자도 얼어붙고 이제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고, 그래서 아이폰 조립 공장이 10만 명을 감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지금 회사의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이 지금 1, 2 수출 시장이 이렇게 돼 가니까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올해 188조로 반년새 14% 31조가 깎였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올해 이 영업이익이 얼마로 예상됐는가 하면 220조라고 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영업이익을 예상치를 189조로 31조나 낮췄습니다. 근데 189조도 안 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없는 사람이 새우등이 터진다 이랬는데, 지금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저학력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게 지금 학력별 고용 동향 분석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초등학교 졸업이 제일 높고, 중졸이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고졸, 이런 순으로 실업률이 지금 학력 수준별 실업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대학 졸업과 대학교 졸업에서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로 실제로 실업률이 좀 줄어요. 그리고 아주 고학력인 이 석사, 박사들은 실업률이 또 좀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갖고도 쓸모없고, 그런데 어쨌거나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이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하는 실업률이 0.6% 1년 사이에 늘었고, 중학교 졸업은 0.5, 고등학교는 0.4.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제일 실업률이 늘은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학력층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일괄적으로 노동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이 주인은 몸으로 떼어와서 대체할 수 있는 저숙련, 저학력 근로자부터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지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없는 사람을 위한다 했는데, 정말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부터 데미지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건 또 경제 문제하고는 다르지만은요, 20대는 빈부 갈등보다 남녀 갈등을 더 심각하게 20대 남성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20대 남성들에 있어서 문재인 지지율이 낮다 했는데, 실제 조사 결과 그게 나왔습니다. 20대 남성의 67%, 3분의 2가
현 정부가 여성의 우호적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20대, 30대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여혐, 남혐이라는 부분이 결국 원인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빈부나 이념 갈등보다 남녀 갈등이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30대는 초반에 좀 그렇다가 중후반대로 가면 그러지 않은데 최근에 미투 운동, 해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빈발하면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도 20대 남녀가 완전히 상반되게 문정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일신문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우리 사회 갈등이 어떤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느냐 하니까 20대가 44%가 남녀 갈등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빈부 갈등은 29.1이라고 그러고 이념 갈등은 13.4, 세대 갈등은 9.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0대는 남녀 갈등이 제일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중장년층, 고령층에서는 빈부 갈등, 이념 갈등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남녀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0대에서는 빈부 갈등이 50%고 이념 갈등이 17%고 남녀 갈등은 16.3이에요. 그러니까 30대 한 초반까지는 걸어가다가 30대 중후반으로 가면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서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남성이 훨씬 더 갈등을 심각하게 보는데 남녀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대답한 남성이 51.2%예요. 그리고 여성은 36.1%로 남성이 남녀 갈등이 제일 심각하다는 답이 15.1%나 많았다는 거예요. 30대에서도 여성은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가 11.7%고 남성이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는 20.7%로 2배가량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성 차별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도 20, 30대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20대 여성의 85.2가 여성 차별이 심각하다 느끼는데 남성은 25.6%만 그렇게 느끼고 30대 여성은 73%가 남녀 차별이 심각하다. 남성은 36.5%만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자, 이들 20,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여성 차별이 약화되어 왔는데 지나치게 여성, 남성의 이 갈등과 여성 차별 문제를 부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20대 남녀는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다르게 인식했는데 20대 남성 중에 현 정부가 여성의 우호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7.1%고 여성 중에는 9.5%만 여성의 우호적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좌파 진영 내부에서의 큰 고민으로 등장을 했어요. 좌파들은 여성을 소수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에 대해서 이 권익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왔고 현 문재인 정권도 그런 포퓰리즘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20대 남성들이 완전히 소외감을 느끼면서 지금 이 문 정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재작년 12월 문재인이 집권하고 첫 2017년 12월에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이 59%였는데 2018년 12월 1년 만에 19%, 40%가 사라져버렸어요. 여성은 59.3에서 40.2로 19.1%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못한다라는 대답은 5.4였는데 이제는 51.7의 남성이 20대 남성이 문이 잘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문이 못한다라는 여성은 3.5였는데 19.4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20대 남성이 집중적으로 문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대의 또 다른 시각을 보면요. 이건 남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20대 청년 10명 중에 9명이
경제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경제 불평등이 나아질 거라고 대답을 한 사람은 9.8%밖에 안 됐습니다. 20대는 노력 이꼴 성공이라는 믿음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 5년 전에는 68.9%가 노력하면 성공한다 했는데 올해는 39.4%만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20대의 목소리를 보수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미래가 없고 한마디로 불평등하고 노력해봤자 내 삶이 나아지지 않고 경제는 점점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중에서 남성들은 더더욱이 좌파 정권이 여성만 지지하고 여성을 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문 정권까지도 비토놓는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끌어들여서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큰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 전세금 반환 사고가 10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 전세 보증금 이하의 가격으로 떨어진 집이 늘어나면서 지방은 지금 이런 일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제 수도권에도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깡통주택, 즉 주인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고 마이너스가 되는 주택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깡통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그래도 내려가긴 하겠지만 급락은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깡통주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 투자가 불안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세값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전세값이 작년 말부터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값이 떨어지면 내려간 금액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방에는 전세비를 써버려 가지고 이 내려간 금액을 월세로 역으로 주인이 월세를 전세 들어온 사람한테 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집값 내려가는 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 망해가는가를 보면, 이 외식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이제는 경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남녀 3,01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음료를 포함한 월 평균 외식 빈도를 조사했는데 20.8회가 나왔고 외식 비용은 29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도에 21.8회 30만 3천 원에서 이 지금 외식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외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는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를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경제가 심상찮아집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중국 경제가 괜찮다고 큰 소리를 쳤고, 재작년에는 세계 경제가 엄청난 호황이고 문정권이 그 덕을 봐서 참 재수도 좋다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이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고, 그런 작자들이 정권에 들어가서 정권의 각종 지혜를,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 정권이 어떤 모습일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급속하게 무너져 갈 거라고 보고, 특히 미국은 그래도 내려가는 속도가 아주 슬로우하게 하강할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의 지금 절반쯤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어 갈 거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부터 아주 심각한 상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문 정권이 이런 사안들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소득주도 성장밖에 모르는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한국에 미칠 데미지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전부 각자가 알아서 스스로 생존을 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